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74페이지 봅니다. 74페이지요. 부동산 특성입니다. 특성은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 나와요. 특성. 아래 보시면 박스 종류가 나와요. 크게 두 가지인데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제목은 암기가 되었죠. 자연적 특성은 5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첫자 보시면 부부 연계라고 암기했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부부 연계가 있고요. 인접성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은요. 용병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용병가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부 연계 인접성과 용병가 이 전체 특성을 학교는 전체를 모두 연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동성입니다. 다음에 부정성이고요. 다음에 영속성. 개별성입니다. 다음에 인접성이죠.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고요.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이 부부 연계 용병가 이 모두가요. 이제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흐름이 처음에 1편이 있죠.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과의 관계. 자,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가 돼요. 자, 경제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 공급, 다음에 시장, 다음에 경기 변동, 투자까지 연결하고요. 다음 세 번째가 정책입니다. 정책과의 관계. 네 번째가 활동입니다. 자, 활동은 크게 6가지가 있죠. 금융활동, 개발활동, 입지선정활동, 그리고 이용활동, 관리활동, 마케팅활동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와의 관계예요. 이러면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특성은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모두 묻는 종합문제. 종합문제가 12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다음에 부부 연계 자연적 특성 묻는 종합문제가 4번 나왔고요. 다음에 부동성만 묻는 단독문제가 5번 나왔고요. 다음에 부정성 단독문제 6번 나왔고요. 영속성 최근에 2번 나왔죠. 다음에 또 인접성 2번 나왔고요. 다음에 용병 과정에서 용도의 다양성 단독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요. 30번 넘게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어요. 매년마다 꼭꼭 출제가 돼요. 종합문제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부 있죠. 부동성과 부정성은요. 단독문제가 출제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부부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총론과의 관계를 본다면 총론적 관점에서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잖아요. 동산은 움직이니까 이동성입니다.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비이동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산은 움직이니까 이동성 때문에 공시 방법은 점유가 돼요, 등기가 돼요? 점유가 되죠.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등기가 필요하죠. 공시 방법, 등기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우에 등기 제도가 필요한 것 바로 부동성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총론적 관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예요. 경제와의 관계는요, 특히 부동산은 시장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돼요.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이죠. 이를 똑같은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부분시장은 바로 시장의 세분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해도 강남과 광북은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격이 세분화된다.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두 번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요, 바로 불안전 시장이 돼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추상적 시장은 일정한 장소가 X,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해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점포를 차려놓고 진열할 수가 없잖아요. 견본으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여기서 효율적 시장은 바로 정보를 말해요. 어떤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효율적 시장 중에서도 어디까지를 말하죠? 어디까지?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준강성까지 효율적 시장을 가리키더라. 이것이 모두가 부동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과의 관계를 봅니다. 정책요. 정책하게 되면 특히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되면 불공정 외모 기억나시죠? 시장 실패와 관계된단 말입니다. 외부 효과 하게 되면 특히 대상 토지는 절대 못 움직인다. 부동성입니다.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들어서니까 동네가 좋아지더라. 정의 외부 효과. 거꾸로요. 교도소가 생기니까 동네가 나빠지더라. 마이너스 부배 외부 효과예요. 따라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부동성과 인접성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인접성도 이유가 될 수 있죠. 인접성 넘어갑니다. 인접성이 있죠. 인접성 넘어가서 바로 3편 넘어가면요. 정책에서 역시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이어서 정책하게 되면 부동성 때문에 특히 정책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용이해요. 이만큼은 주거지역, 저만큼은 상업지역이다. 그러니까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를 말해요. 지역지구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모두가 부동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요. 활동은 많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확인하자. 바로 임장활동이 필요합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정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보활동이 필요하고요. 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로 중개활동이 필요합니다. 중개활동도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또 부동성 때문에 어떤 활동? 바로 입지 선정 활동입니다. 입지 선정은요, 바로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거죠.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입지론도 있고 적지론도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부동성은요, 입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입지론 하게 되면 부동산은 어떤 용도가 주어진다면 이 용도가 어느 용지에 적합할까? 다시 말해 어떤 토지가 어울릴까? 이때 토지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입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활동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정평가와의 관계에서는 부동성 때문에 나아가서는 지역을 이루게 되고요.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제목 그대로 지역성 때문입니다. 지역성. 지역은 왜 나타나죠? 인접해 있으니까요. 인접성입니다. 왜 인접해 있죠? 근본적으로 부동성 때문에.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것은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이고 부동성도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하게 되면 인접성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인접성 넘어갑니다. 인접성이 있죠. 여기서 감정평가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주택이 어울리잖아요. 공업지역은 공장이 어울리잖아요. 만약 공업지역에 공장을 짓지 않고요, 어울리지 않는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 가치가 증가된다, 감가된다? 감가가 돼요. 이런 감가를 뭐라고 불렀다? 바로 경제적 감가가 돼요. 따라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경제적 감가의 근거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부동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부동성을요,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다? 5번이요. 5번.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으면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성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정성은요, 더 많이 나왔어요. 6번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가요. 부정성은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죠. 부정성입니다. 따라서 1편, 총론적 관점에서는 토지는 절대 부족하다 해서 희소성의 1편입니다. 1편 총론 파트에서는 희소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토지는 언제나 절대 부족합니다. 다음에 2편 넘어가죠. 두 번째,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성은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해서 공급을 말이에요. 어떤 공급?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대요. 물리적 공급 X가 돼요.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경제적 공급을 늘리자. 경제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죠. 그래서 얘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결론, 물리적 공급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 경제적 공급 증가는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다면요, 이것 때문에
공급 곡선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 돼요, 수평이 돼요? 수직입니다. 다른 말로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요, 이때 공급 곡선 형태는 무슨 모양? 우상향. 최근에 자주 나왔어요. 우상향 형태가 되고요. 이러면 위에 거랑 비하면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부정성은 특히 경제에서 공급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편요, 정책. 정책과의 관계에서는 부정성한 토지를 증가 못 시키니까 언제나 토지가 부족하죠. 해서 토지 부족이라는 부동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토지 부족의 문제. 토지가 부족하니까 땅값 올라가죠. 해서 집가구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집가구 때문에 투기가 극성을 부리잖아요. 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부정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정책이죠. 부정성은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즉 사회성이 높고 공공성이 높은 재화가 돼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얘가 왜 필요하죠? 부정성. 언제 나왔다? 11회 때 한 문제 나왔잖아요. 정책과의 관계를 봤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활동과의 관계예요. 부동산 활동은요,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어떤 이용이 요구된다 해서 바로 이용활동과 관계됩니다. 어떤 이용? 집약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얘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지. 틀린 말은요, 조방적 이용이 필요하다. 틀린 말입니다. 조방적 이용은 X. 틀린 답이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평가와의 관계를 봅니다. 자, 감평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특히 부정성은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서도 땅은 만들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비용성, 해서 비용성 관점입니다. 그러면 비용성에 의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죠? 원가 방식입니다. 즉 원가법입니다. 토지는 생산비와 거리가 머니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X가 돼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도 비용이 투입된다면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죠? 바로 조성지 있죠. 또는 매립지이다. 조성지나 매립지는 토지 조성 비용, 매립 비용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부정성과 관련하여 학교는 전체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몇 번 나왔다? 6번. 엄청 나온 거예요.
부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해요. 다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특징입니다. 1편 총론과의 관계에서는요. 출제될 게 없으니까 패스 넘어갑니다. 지나가요. 두 번째,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다. 경제. 경제에서는요. 영속성 때문에 바로 이거 시간의 흐름이고 바로 시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돼요. 소유이익은 전 기간의 대가죠. 소유권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것이 반영된 게 가격입니다. 이용이익은 바로 임대차 떠올리시고요. 주로 단기간이죠. 그래서 임대차, 임대료, 임료 떠올리시고요. 따라서 가격과 임료로 분리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료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특히 부동산은요. 일반 동산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것도 모두가 영속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선호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돼요. 따라서 투자가 필요한 것 무엇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투자가 선호되기 때문에요. 투자의 장점들이 나타납니다. 투자의 장점은 바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합니다. 이것도 영속성과 관계되고요. 여기서 소득이득은요.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자본이득은요.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경제와 관계되고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정책입니다. 정책과의 관계에서는 영속성은요 출제될 게 없습니다. 패스예요. 네 번째 활동과의 관계입니다. 활동하게 되면 영속성 자체가 시간의 흐름이니까 바로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관리가 강조됩니다. 즉 부동산 관리를 아주 잘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가 강조가 되고요. 또 영속성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엇보다 과거나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하죠. 활동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배려에서 요구됩니다. 장기적 배려에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와의 관계에서는 영속성 때문에 특히 밸류, 가치 있죠. 자, 가치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17회 때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치하게 되면 의미가 뭐죠? 장래 모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가치, 밸류가 돼요. 가치가 강조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장래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장래가 중요하다. 어떤 가격 전칙이 있죠? 바로 장래를 잘 예측하자. 예측의 원칙입니다. 예측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또 감정평가에서 유상류 들어봤죠? 유상류. 유용성입니다. 따라서 유용성이 영속적입니다.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유용성이 영속적이니까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다른 말로 삼방식에서 원가 방식에서 특히 감가 토지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감가? 물리적 감가 생각입니다. 물리적 감가 삼각 이론이 적용되지가 돼요. 모두가 영속성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익 방식 넘어가면요. 토지에 수익하는 방법이 나와요. 수익하는 방법은 지난주도 언급을 했습니다. 직직연상 들어봤죠? 직직연상. 직접법입니다.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직직연상 네 가지가 있더라. 이 중에서 직접법은 바로 토지에 수익하는 방법, 토지가 되고요. 직연상 나머지 세 가지는요. 토지가 아니고 복합부동산. 이렇게 수익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직직연상인데요. 그래서 토지는 무선법, 직접법입니다. 직접법의 근거를 기시합니다. 여기서 직접법이란 토지는 영속성 특성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방법, 상각률이 제로가 돼요. 이런 방법이 바로 직접법이 되고 따라서 토지에 수익하는 방법, 직접 하는 법은요. 언제 나왔다? 작년 28회 때, 작년에 출제되었잖아요. 따라서 영수성을요. 학교는 전체를 전부 다 연결하고 끄집어내었습니다. 다음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대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총론적 관점에서는 토지가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이론 도출이 어렵게 됩니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제 넘어가죠.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경제하면 가격이죠. 어떤 가격? 일물일가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별성은요. 경제에서 시장과도 관계되는데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공개성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없죠.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성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유통체계가 조직화 못되었다. 비조직성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BBB가 된다. BBB가 되는 시장 개별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의 관계를 봅니다.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여기서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고요. 표준지 하게 되면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대표성 있는 필지 토지들. 개별성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활동과의 관계를 봅니다. 활동은요, 출제할 만한 게 없으니까 패스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평가와의 관계입니다. 개별성은 제목 그대로 개별, 그래서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또 개별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개별적 사정이 개입됩니다.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이 개입됩니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별적 사정이 개입되면 비교 방식에서 사시지계면 들어봤죠. 거기서 이제 사정보정입니다. 따라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고쳐주자 사정보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개별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접성요. 인접성은 대상 토지가 있다면 항상 이웃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여부로 인접성,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1편 총론가의 관점에서는 항상 인접했으니까 담이 있어야지. 뭐죠? 경계.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경계가 있다면요. 이웃한 토지가 담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었거든요. 가지가 막 축축 넘어가요. 벌레가 막 떨어집니다. 뿌리가 넘어옵니다. 집안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웃한 토지 간의 상호 이용 조절 관계를 도모하자. 민법에서 공부하죠. 뭐 인미시연, 즉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인접성은 두 번째,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는 출제할 게 없습니다. 패스예요. 다음에 정책입니다. 정책은요, 이미 외부 효과 공부했고요. 추가적으로 개발이익 환수 근거를 제시합니다. 개발이익 환수하게 되면 만약 이 지역이 크게 개발된다면 당연히 인접한 옆에 땅은요, 땅값 크게 올라가요. 일종의 개발이익이죠. 이것이 형평에 안 맞다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 인접했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활동과의 관계에서는요, 역시 출제할 단어가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인접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이상 부부 연계, 인접성, 자연적 특성을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병가 넘어갑니다. 용도의 다양성, 얘가 또 단독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1편
총론과의 관계에서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토지가 용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얘가 뭐였죠? 지난주 공부했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용도가 바뀌는 땅.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을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총론에서요. 다음에 경제. 두 번째. 경제는 특히 용도의 다양성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지만은 경제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공급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수면 매립은 토지가 증가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다 해서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입니다. 택지 조성도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고 용도가 바뀌었다. 용도를 바꿔서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이것도 용도를 바꾼 거잖아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 외에 네 번째, 집약적 이용입니다. 예컨대 한 필지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부정성입니다. 그런데 집약적으로 이용하자. 여기다가 건물을 2층 짓지 말고 10층 빌딩을 짓자. 공급이 늘어났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책과의 관계를 봐요. 정책에서는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에 용도를 잘못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를 비가역성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처음부터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비가역성의 토지 문제를 발생합니다. 네 번째, 활동 넘어가죠.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입지 선정 활동입니다. 입지 선정이 뭐라고 했죠?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이때 용도를 찾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다른 말로 적지론이 돼요. 적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어떤 토지가 있다. 토지가 주어진다. 용지가 주어지면 어떤 용도가 어울릴까?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적지론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5편 넘어가요. 감정평가와의 관계에서는 용도가 다양하니까요. 오로지 하나의 용도를 선택하자. 어떤 용도? 최사의 용도를 선택하자. 바로 최유효사항입니다. 자, 최사가 강조되는 근거.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지문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또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가격이 달라지니까 바로 가격 다분설입니다. 가격 다분설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돼요.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병합 분할은요. 총론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총론적 관점에서 폴로테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폴로테이지 현상입니다. 여기서 폴로테이지 현상으로 합치다를 말하죠. 바로 합필 또는 합병을 말해요. 두 번째, 경제와의 관계를 봅니다. 경제에서는 어떤 경제?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규모의 경제와 관계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나왔으니까 비교합니다. 규모의 불경제와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땅을 큰 땅으로 합병해요. 큰 땅으로 합병하면 큰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와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이렇게 대규모,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단가는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죠. 즉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절감됩니다.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팔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평균 비용은 증가하더라.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대량 생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규모의 경제. 지나치게 많이 만들면 안 팔려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규모의 불경제. 따라서 규모의 경제는 무엇 때문에? 병합, 분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정책입니다. 정책에서는 시험 나올 게 없습니다. 네 번째, 활동력. 활동도 시험 나올 거 없어요. 감정평가 내려갑니다. 감정평가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병합 분할은요, 기회원칙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럼 기회원칙은 기억나실 거예요. 부산의 어떤 부분이 전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부분과 전체에 관계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도로가 있는데 A란 땅과 B란 땅이 있어요. 둘 다 모양이 안 좋아요. B는 꽉 막혔네. 명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장 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합병하자. 합병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합병 전 A가 시가가 3억이고 B가 2억이다. 합치면 5억이잖아요. 만약 합병하게 되면 5억만 된다. 5억 플러스 알파가 된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전체가 늘어나잖아요. 이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A도 기여했고 B도 기여했다. 이렇게 부동산의 부분이 이만큼 전체 가치를 크게 만든다. 기회원칙입니다. 나아가서는요. 바로 한정가격입니다. 한정가격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한정가격이란 B가 A 땅을 살려고 합니다. 합병. 살려고 해요. 당연히 A는 3억 받고는 안 팔 거다. 플러스 알파 웃돈 달라고 합니다. 뭐만큼? 기여도만큼요. 따라서 기여도만큼 웃돈 얹어준다. 한정가격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위치 가변성은요. 1편 출제 안 돼요. 경제 출제 안 돼요. 정책 관계없다. 활동 관계없다. 하나만 돌리자. 감정평가만 연결하시면 돼요. 위치 가변성은요.
감정평가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바로 가격 형성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가격 형성 요인 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진 교재 483페이지 보세요. 483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483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가격 형성 요인이 나옵니다. 큰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첫자 일찍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찍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일반 요인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죠?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사, 경, 행 세 가지. 요 세 가지 위치가 늘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얘가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 과정에서 암기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각각 항목이 6개 나오잖아요. 사회적 요인 어떻게 암기했다? 인가, 도교, 관건. 경제요인 어떻게 암기했다? 저제, 몰, 세기교 암기했고요. 행정적 요인은 각종 제도, 교제, 통제, 법률, 정책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1시간 만에요. 부부 연계 용병가를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끄집어냈는데요.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전체를 다 끄집으면서요, 굉장히 바빠졌어요. 엄청 이제 생각거리가 많아졌고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요, 그저 막연하게, 그런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요. 종합문제. 12번 나왔죠. 그래서 이 큰 질문 종합문제.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지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묻더라. 이 종합문제가 몇 번 나왔다? 12번 가장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성은요. 자, 가장 많은 것이 종합문제를 많이 묻더라. 그래서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자, 특성 설명은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차트 봅니다. 다음 차트가 86페이지요. 86페이지. 목차 2번 있죠. 부동산의 속성 또는 부동산의 본질이다. 속성 본질은요. 한 문제가 아주 약해요. 약하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가 약하니까 3월 달에만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을 빠짐없이 들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중간에 표가 있죠. 표가 보니까 단어가 5개 나오네. 5개 암기했죠. 어떻게? 공자, 위, 환자. 공, 공간성, 자, 자연성, 위, 위치성, 환, 환경성, 자, 자산성. 5가지는요. 별도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11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경제에서 수요 공급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